일단 피해가지 않을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 생각을 좀 쉐어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네네네. 아,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코노믹 아웃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너무 우리 깊게 들어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네, 경제에 대한 아웃룩을 네, 보는 건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좀 데이터를 보죠. 자, 일단은 이 GDP라는 수치는 뭐 너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성장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차트 15에 보시면 지금 Real GDP Growth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매년 얼마나 캐나다가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계속 음, 2.3, 2.9, 0.7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치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가 네, 2020년 마이너스 5.1. 뭐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네, 팬데믹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반등해서 5%를 성장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데요. 20년과 21년 네, 좀 이상하죠. 네, 네. 요 두 해를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를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20년과 2021년 동안 마이너스 5%대, 5%대 성장이었으면 그냥 성장을 안 했구나. 두 개가 네. offset됐구나라고 보면 되고, 중요한 건 2022년인데, 3.3%의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3.3%면 그 대단하네요. 10년 동안 네, 높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 경제 성장률 대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인플레이션도 같이 어떻게 보면 정비례하는 수치로 같이 성장을 하면 좋은 건데 이 인플레이션은 뭐 9%까지 올라갔는데 성장률은 3%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퇴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우리는 또 이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로서 이 네네네. 나라에서 실제로는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그 고무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9%씩 나온다는 건 또 좀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언밸런스한 상황이 있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트 16번이 되게 재밌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년 네. 이 캐나다라는 땅에 몇 개의 새로운 집들이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플라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수치화한 숫자예요.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188이라고 써 있으면 실질적으로 뒤에는 이제 1000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음, 188,000 홈이 새로 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년 거의 비슷한 레벨로 지어지다가 21년과 22년도에 하우징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서플라이라는 게 실제 공사를 하고, 어, 그, 그, 실제 공사를 하고,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퍼밋이 나오는 어큐펜시가 나와야 이 수치가 카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는 1, 어, 2년 전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네, 네.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디벨로퍼들이, 개발사들이 내가 땅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땅에 건물을 올려서 21년과 22년도에 입주를 시작했다라고 개념을 보면 되는데, 자, 네. 이때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디맨드가 있었나요? 내가, 집을 좀 크게 많이들 이사 가고 싶었죠. 그쵸. 큰 네, 집에 가고 싶다. 네. 나 이제 work from home.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거에 맞물려서 하우징의 서플라이도 많이 들어온 건 맞는데, 네. 과연 이 신규 새롭게 지어진 주택들이 우리가 원하는 큰 집들이냐, 아니면 조금 작은 콘도들이나 아니면 하이라이즈들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그냥 저희가 체감적으로는 큰 하우스나 타운홈들보다는 콘도나 또 로우라이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타입의 하우징보다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좀 집약적인 부동산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게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우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죠.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우스에서 사는 그런 전원 생활을 생각하고 이민을 많이 온다면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에 살면서도 자, 네, 다음 아무래도 거를 지금 뭐 보겠습니다. 이민자들 숫자나 인구 늘어나는 숫자가 사실상 지금 공급보다는 더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정책상 아무래도 좀 렌탈 하우스나 그런 네. 멀티 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포인트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조닝이나 이런 컨스트럭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는 올드 하우스들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뭐 싱글 디태치드 존들을 뭐 8개씩 묶어가지고 한 네. 블락에다 로우 라이즈를 짓는다든지 타운홈을 짓는다든지인데 그렇게 하면 실제 그 땅 대비 집어넣을 수 있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긴 늘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그 늘어난 인구들이 거기서 만족할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다가 분명히 하우스라는 꿈을 위해서 갈 텐데 네. 그럼 하우스라는 이 싱글 디태치라고 하는 어떤 자기네들의 꿈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희소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가격대는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우징이나 뭐 몰게지 마켓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빨간색으로 13.4% 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크에서 네.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설베이가 나오는데 캐부자님 음. 체감상 어떠세요? 뭐 우리가 부동산 마켓에서 봤을 때 13.4% 정도 떨어진 것 같나요? 저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밴쿠버 내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은 저렇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떨어진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캐나다 전역 내셔널 와이드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인덱스를 말씀하신 대로 시티별로 하면 다를 수 있죠. 뭐 어떤 네. 분은 이 동네는 이만큼 안 떨어졌는데 저 동네는 막 60%, 7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말도 하겠지만 네. 캐나다 전역의 하우징이 13% 이상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과연 얼마나 오른 상황에서 13% 떨어졌냐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마켓은 매년 계속 올라가는데 네. 처음 시작했던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만약 2020년 3월 팬데믹 시작하기 전으로 돌려가지고 그때 상황에서 본다면 그때로부터 매년 2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데 네. 20% 오르고 퍼센트로 오르고 퍼센트로 오른 꼭지점에서 13% 떨어졌다의 개념은 그래프로 따져보면 여기서 요만큼까지 오르고 요만큼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어프로빌리티는 그닥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몰기지를 받는 몰기지 금액이나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늘어났다. 집을 네. 사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프라이스 다이내믹을 보면 이 지역에 따라서 프라이스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설베이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음. 차트별로 보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House Price Index HPI라고 하는 지수는 내가 실제 집을 샀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수를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하죠. 네네. 2005년부터 봤을 때는 백데이터가 좀 길긴 하지만 요 정도 수치 인덱스로서 시작이 했다면 이 변곡점들을 지나면서 하우징은 꾸준하게 올랐고, 자,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2020년 2월. 아까 말씀드렸던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우징이, 그래,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른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수치들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22년, 2년 만에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올랐단 말이죠. 네. 그리고 13%가 떨어진 상황인 거죠.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18번째 거를 보면 메이저 시티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차트도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었어요. 그레이터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뭐 캐나다의 대표적인 도시들인데 이 네. 도시들 대비 검은색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에 집값이 올라갔던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35%, 아. 밴쿠버 20%. 자, 근데 음. 반대로 빨간색은 지금 1월 달 기준인데 또 좀 빠지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오른 곳은 많이 빠지는구나를 경험할 수, 이제 볼 수 있지만 캘거리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네네. 우리 캐부자님이 웃으실 수밖에 없는 데이터일 것 같긴 한데 실제 캘거리 부동산 좀 올랐나요? 저 주로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네, 근데 이제 콘도 가격은 저렇게 오르지 못했고 그냥 네, 현상 유지한 콘도도 많고 근데 네, 전체적 인덱스는 분명히 캘거리는 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아주 이거를, 이 데이터를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 타입에 대해서 오르고 내린 수치를 봤는데 음. 지금 콘도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콘도 같은 경우는 실제 오를 때 상대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졌고요. 싱글 음. 패밀리 홈 아니면 뭐 디태치드 홈이나 한번 여기 이런 홈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막 30%씩 올랐는데 떨어질 때는 15%씩 떨어진다.
그럼 이제 캐브전이 방금 포인트아웃 했던 캘거리에서 콘도 시장, 하우스 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네. 큰 매물은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도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캘거리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나머지 메이저 시티들은 방향성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affordability by region.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집을 살 수 있는 affordability가 충족되는지에 대한 도표인데, 여기 이제 뭐 여러 글들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지만 도표로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쪽을 보시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2021년 Quarter 4에 사람들이나 우리가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소득 대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높죠. 높은 상황이긴 하고, 우리가 뭐 1등 도시를 찾아보면, 밴쿠버. 와, 네. 밴쿠버가 1등이네요. 그리고 두 자랑스럽습니다. 번째는, 네, 토론토. 세 번째는, 빅토리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해밀턴 쭉 이렇게 있지만, 자, 이 메이저 도시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빨간색 데이터는, 내가 2021년도에는 이 정도의 어프로빌리티였는데, 2022년, Quarter 4, 이렇게 검은색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지금 밴쿠버, 토론토, 빅토리아 이 세 개의 메이저 시티들은 거의 압도적인 수치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가 체감상으로 느끼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집을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너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의 인컴을 이 속도보다 빠르게 더 올리거나 똑같은 페이스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네. 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우스 인덱스가 10%씩 15%씩 올라갈 때 우리의 연봉을 10%씩 15%씩 매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런 이슈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가 해결이 바로 되겠죠. 네네. 어렵다. 두 번째, 집값이 오르는 만큼 내가 다운페이를 모으면 된다. 이것도 말로는 너무 쉽죠. 근데 네. 매년 10만 불, 20만 불, 그리고 퍼센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1밀리언에서 1.5 밀리언 집을 사고 싶다면 1.5 밀리언의 10%를 계속 모아야 된다는데 인컴을 올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모을 겁니까? 이것도 네. 힘들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 주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작은 집에 살거나 더 조금 작은 도시에 살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들도 아까 처음에 설베이로 돌아가 보면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아니면 필요한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집인데 이 집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사는 게 과연 나의 이 삶의 퀄리티, 삶의 행복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그런 네. 것들 생각해보면 쉽게 포기하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세 그렇죠. 가지들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타이밍이 오고 좋은 매물을 만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집을 사자라고 하는 게 뭐 몰기지 업자들과 또 리얼터들의 의견일 텐데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제 개인적으로도 첫 번째 집을 살 때 네.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 네. 집을 사고 5년 후에 많은 일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저는 전문가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집을 사세요, 몰기지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백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민 관련된 부분들도 살짝 터치업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캐나다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유입되는 가장 큰 채널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아기가 네. 태어나기도 맞습니다. 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잘 자라서 사회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큰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보면 네. 응애 하고 태어나서 20살까지 학교도 보내주고 아프면 병원도 보내고 뭐 학교 얘기했으니까 뭐 대학을 간다면 공부도 시켜가지고 사회에 좋은 구성원이 돼서 짜잔 준비해서 자 이제 네가 일도 하고 세금도 내세요 하는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거의 25년이 걸릴 텐데 네. 그럼 25년 동안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썼겠습니까? 이 네.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과연 그거를 페이백하는 순간이 언제 올까? 이 손익계산이 언제 떨어질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 활동을 한 지 그래도 짧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캐나다에게 받은
무상 제공 받은 많은 것들을 아직 페이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한 텍스를 매년 한 10만 불씩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한 몇 년 정도 내면 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텍스 리펀을 받은 적도 더 많고 네. 실제 텍스를 내더라도 아 너무 아까워 어떻게 텍스를 줄일 거야라고 정말 처절하게 라이트오프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많은 투자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그레이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산을 갖고 들어오고 또 하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와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경제 시스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제 네. 저도 이민자, 우리 캐부자님도 이민자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냉정하게 얘기할 때 캐나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에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살고 하는 분들 많은데 참 저분들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너무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일단 실제로 외부에서 이미그레이션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표본을 봤을 때 뭐 BC주, 알버타, 사스카추완 평균적으로 좀 비슷한 수치가 들어오고 이미그레이션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PEI라고 해서 이제 우리 캐나다의 가장 동부, 극동부에 있는 또 작은 이제 섬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주가 하나 있잖아요. 이 네. 주에는 또 생각보다 2022년도에 굉장히 이민자가 많았네요.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퀘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어적인 좀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지만 북쪽이나 다른 좀 뭐 노바스코시아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테리토리 부분들도 분명히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여기도 참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BC주에 좀 한정해서 본다면 실제 2016부터 21년도까지의 에버리지보다 2022년도가 훨씬 높아요. 이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미그레이션에 막혔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캐나다에 이민을 들어오는 이 구조들보다 2022년도에 구조가 많다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실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글로벌한 모든 나라들이 같은 이슈를 경험했잖아요. 네. 락다운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은 정부들이 각각 자기네들의 방법과 문화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해외에 대한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네. 언어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개개인의 자산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정부가 하는 일을 봤을 때 캐나다 정부는 저렇게 대처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대처를 할까? 너무 아쉽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여기다 킵하고 싶지 않다. 네.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콩이라든지 엑시도스가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캐나다의 이미그레이션 부분들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네. 대처를 저는 잘했다고 봐요. 물론 어떤 분들은 CERB나 CRB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캐나다의 많은 가정들을 사실 먹여 살린 건 맞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다시 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도와준 것도 맞고요. 또 실제 돌아가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돌리는 데까지 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 정부를 제가 칭찬하고 뭐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린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이 저는 좀 하나 있고요. 또 실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터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다른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여기를 봤을 때는 BC주랑 알버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타 주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구조들이 BC주랑 알버타로 많이 들어온다고 이 생각을 해본다면 네. 생각보다 저는 몰랐던 건 이제 온타리오가 이만큼의 그러니까 플로우 자체가 좀 줄어든다는 건데 실제 사람들이 뭐 온타리오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뭐 BC주로 이주를 한다, 알버타로 이주를 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온타리오 쪽에 살아보진 않아서 그쪽의 삶의 터전은 잘 모르지만 네. 첫 번째 BC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좀 더 좋은 환경, 날씨 아니면 뭐 좀 조용하고 그나마 온타리오보다는 조금 더 캐나다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쪽으로 오지 않을까. 또는 알버타 같은 경우는 저는 하우징이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집.
가기 네. 위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이 스크린샷을 이제 쉐어를 이제 그만할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자료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데 있어서 대서양주 쪽이 정말 인구가 많이 좀 늘었고 알버타주가 또 많이 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우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앤 오일이 워낙 이제 요즘 강세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잡이 이제 하이어링이 많이 되고 있고 알버타 같은 경우는 캘거리 같은 경우는 또 IT 도시로 좀 변모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IT 잡 디맨딩이 굉장히 또 높아졌고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이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IT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커멘트를 해보자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IT로서 일을 하시면서 또 미국에 있는 회사들 뭐 네. 거의 어떻게 보면 큰 회사들은 미국이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미국에 있는 곳에 취직하기가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캐나다에 베이스를 두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리모틀로 일을 하는 IT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네네. 또 이 부분들 중에서 사실 미국은 실제 레지던스로 살기에 좋은 점과 장단점이 캐나다랑 또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캐나다는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안전하거나 아니면 뭐 밴쿠버 쪽은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요건 요인들이 좋다 보니까 이쪽에 음, 베이스를 두면서 가정을 잘 키우고 그리고 나는 일은 미국 회사에서 IT로 일한다 하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이런 분들은 이제 고소득층에 속하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43% 정도가 IT예요. 그리고 어, 나머지 한 30% 정도는 메디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음, 편차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소득을 일으킬 부분들은 캐나다에서만큼은 확실히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IT 쪽은 가망성 있고 좋죠. 아무래도 리모트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질문은 피해 가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또 언급된 대로 SVB 뱅크가 또 파산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방 은행들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해서 일단은 페드에서 대출을 해줬고 뭐 대형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면서까지 지금 수여를 해주는 중인데 뭐 한편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기지 금리 또 기준 금리가 좀 더 빨리 또 포즈가 될 수 있고 뭐 홀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중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가지 않을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제 생각을 좀 쉐어해드리자면 첫 네네네.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네. 실제로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은행권들이 무너지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은행, 작은 은행, 은행권이 많다 보니까 매년 네.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은행들이 파산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음. 1993년부터 은행이 파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파산이라고 하면 1년에 400개, 500개라면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무조건 터져 나가야 되는 큰 이슈니까, 이건 작은 이슈니까 그닥 큰 이슈라고 보기 힘들 수 있지만 메이저 뱅크들 중에 좀 네임 밸류가 있는 큰 은행들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서 이제 포인트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뱅크 오브 캐나다라든지 페드라든지 매년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반응하고 취합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하지만 떨어지고 있고 네. 이 들은 파산하고 있고 네. 사람들에 대한 가계부채는 이미 자기네들이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사실 페드 네. 입장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내가 네. 앞으로 이자를 올린다에 대한 명분도 많이 없을 것 뿐더러 올렸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자가 오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의 네. 예상은 지금 유지되어 있는 이 고이자가 얼마나 길게 될지가 저는 더 큰 포인트인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해서 물론 0.25%, 0.5% 오를 수 있죠. 근데 그 네. 오른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올라와 있던 2.45%에서 6.7%까지 올라왔던 이 상황을 한 번 더, 한 사이클 더 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너무 좀 성장해서 덩치가 커진 경향이 있어요. 과거 정말 리세션이 왔을 때는 막 몰기지 이자율 18%, 네. 20% 이랬지만 네. 그때는 은행 이자도 그거 이상이었어요. 그게 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고 전 세계가 다 링크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리즈너블한 부분에서 왔는데 지금은 이자율 자체만큼은 리즈너블한 부분들은 지나서 한참 지나 있기 때문에 더 오른다라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2023년만큼은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모두가 다 눈치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자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내리기 전에 집을 사야지.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조금 버틸 수 있다면 좀 버텼다가 이자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좀 호황기 때 팔까라는 눈치 싸움. 그리고 이제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만약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지금 6%대, 5%대 고금리 이자를 길게 잡는 게 맞을까? 짧게 잡는 게 맞을까? 네. 눈치 싸움을 하고 음. 이미 몰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뉴얼이 다가온다면 내가 지금 리뉴를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만약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눈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질 건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뱅크 오브 캐나다의 스탠스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경제 데이터를 보고 계속해서 반응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로 퍼즐을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죠. 네. 0.5%더 오를 것 같았는데 0.25 더 오를 것 같은데 왜 퍼즈했을까를 저는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이 사실들을 다 알고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팬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일단 한 발짝 더 잘 갔다. 그럼 앞으로 또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갈 때 더 좋은 선택들을 하나씩 해 간다면 지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들이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출구가 있을 거고요. 저는 그 출구를 2024년 전반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반기가 왔을 때 네. 과연 우리는 바이어로서 그게 나한테 좋을 건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이자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그 상황에 내가 현 이자가 5%고 6%가 무서워서 집을 못 산 사람이 그 상황이 돼서 이자가 3%, 2% 됐다 해도 집값이 5만 불, 10만 불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지는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어떤 뭐 집을 사라, 부동산을 사라라고 권장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실제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사는데 부담이 되는 그 금액과 집값이 올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이 개개인의 이 현재 경제 상황과 금융 상황들이 너무 다르겠지만 예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2023년도는 유지, 2024년도는 인플레이션이 타겟대로만 내려와 주고 경제가 지금처럼 흔들려만 준다면 이자는 내려올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몰기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타임라인을 잘 잡으시되 하나 더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네. 몰기지는 25년이든 30년이든 굉장히 긴 시간의 계약이잖아요. 네네. 물론 1년, 5년, 뭐 3년 이런 계약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몰기지를 갱신하고 만질 수 있는 타임라인은 몇 번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이 평균 회귀의 능력, 뭐 본능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몰기지를 빌려서 집을 사고 이 몰기지를 25년 동안 유지하면서 평균적으로 3%에서 3.5% 미만의 내 몰기지를 이자율을 내기만 한다면 네. 저는 좋은 계약을 했다라고 보는 건 첫 번째는 일단 하우징이 매년 3%에서 4% 이상 오르고 있는 추세가 보이니까 일과 그 추세라는 거에 이미그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파퓰레이션이나 서플라이 앤 디맨드에 대한 이유 때문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을 더 보고 있으니 이 채널을 보고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집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베스터의 영역은 다르지만 만약 첫 번째 집이나 나의 오너스 오큐파이드 집을 구매하신다면 일단 렌트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이 부분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살면서 내가 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과 그런 행복한 추억들이 돈으로 따졌을 때 과연 내가 3%, 4% 이자, 그 이상의 이자를 내더라도 하우싱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과연 내가 더 좋은 집에 더 빠른 타이밍에 내 아이가 하는 살에도 더 젊을 때, 좀 어릴 때, 아니면 내가 좀 더 젊은 때 들어가서 사는 그 1년에 대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네. 내가 원하는 집에 일찍 이사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그 팩터만으로도 네. 모든 것들에 대한 수치는 상쇄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집을 만나게 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우리가 주택 구매할 때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집에 이제 가정으로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홈으로서의 개념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 참 투자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공간이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케빈님, 네, 모기지 브로커님을 모시고 우리 작년에 지난 모기지를 받았을 때 어떤 그 서베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봤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모기지 전망도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서 또 좋은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